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슬리 속회 11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웨슬리의 그 목회에 있어서 조직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웨슬리 조직 그러면 원래는 영국 국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국교회의 한 신도회, 뭐 그 지역별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걸 신도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웨슬리도 영국 국교회 안에서 그런 신도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뭔가 새롭게 시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지요. 그랬던 것이 거기에 이제 모라비안으로부터 받은 그런 영향력이며 이제 본인의 그 경험했던 것이며 어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들 또 읽은 책들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서 어떤 감리교회의 정체성이 이제 만들어져 가게 되는데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신도회,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사이어티가 브리스톨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이제 런던에도 몇 군데가 있고 이런 소사이어티들이 모여서 연합신도회,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하죠. 연합신도회가 생겨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어떤 돌봄에 또는 어떤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모라비안으로부터 배워서 적용을 했던 것이 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밴드가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 소사이어티와 연합신도회,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 그리고 밴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이제 점점 성장이 되면서 많은 곳에 퍼지다 보니까 모여서는 잘하는데 실제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1742년에 브리스톨의 뉴룸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제 최초의 어떤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데 캡틴 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 그랬죠. 나한테 11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매주마다 1페니씩 걷어서 12페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됐는데 이 이제 속장이 그 12페니를 걷어서 와서 주면서 늘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웨슬리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은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이 지역별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 속장을 중심으로 해서 뉴룸에 대한 부채를 갚기 위한 그런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거룩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에 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또 확실하게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회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거룩을 지향하는 그런 운동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장소는 바로 이 속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지역별로 묶었던 그 속회로 말미암아서 감리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영국 사회는 변화가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는 이런 조직들을 조금 더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속회, 그렇다고 해서 밴드를 없애버린 것은 아니고 밴드는 밴드대로 또 유용하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는 선발 신도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셀렉트 소사이어티 여기는 정말 그 크리스찬의 완전의 단계에 이른 성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도자가 없이 서로 다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하고 신앙을 나누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우리가 성화가 됐다 할지라도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나 혼자 있게 될 때는 또 넘어질 수가 있고 또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떤 동역자가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첫째는 결혼 혼자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신앙생활 혼자 못한다.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고 같이 하면서 부딪히는 가운데
서로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 신앙도 보게 되고 내가 나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부분을 누군가가 얘기해 줌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에 누군가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존 웨슬리의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셀렉트 소사이어티가 있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속회인데 이 속회 조직에 있어서 이제 3번을 무단결석으로 하면 무조건 잘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랬다가 잘려나간 사람이 나 다시 이 속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페니턴트 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여자반이라 그래서 거기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주간의 기간을 두면서 정말 이 사람이 다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봐서 거기 머물러 있다가 제대로 잘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다시 속회로 들어오게 되고 속회에서 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도의 모임, 연합신도의 모임에서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련의 이런 연관 과정을 가지고 존 웨슬리는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뭔가 정말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조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조직이 참 좋아 보이니까 그 조직을 우리 교회도 가져와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참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형편, 우리 교회의 상황 여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 가장 좋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 때는 이 조직을 통해서 뭘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만드는 걸 통해서 기존의 어떤 다른 조직하고 부딪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효과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의 조직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실질적으로 어떤 사변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존 웨슬리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끈기 있게 밀어붙임을 통해서 잘 그 조직을 이용할 수가 있었고 그 조직으로 인해서 감리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 웨슬리의 사역자 조직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일꾼이 중요하죠. 모든 교회는요, 일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누구냐, 목회자가 누구냐, 어떤 이 돕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지도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돕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존 웨슬리의 사역자 조직입니다. 모든 조직은 이 어떤 돕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목회자이냐, 어떤 또 돕는 그런 이제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임원들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조직은 조직 자체가 허술하더라도 사람이 리더가 탁월하면 그 조직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발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서느냐 그 사람들의 직무가 뭐냐 잡 디스크립션이 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부서를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적임자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잡 디스크립션을 분명히 만들어주면 그 일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런 부분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의 그 사역자 조직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역자 조직이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죠. 이제 안수를 받은 성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죠. 주로 이제 신도회에서 어떤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강의하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존 웨슬리 아니면 동생 찰스 웨슬리가 그렇게 강연을 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외부에서 특별 강사들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받은 성직자 그룹이 있고 또 지방으로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를 좀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평신도 협동 목사입니다. 평신도 협동 목사들을 세웠어요. 근데 존 웨슬리 당시에 평신도 이 협동 목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평신도에게 이 국교회의 그 사제들의 그 완고함이 있는데 이렇게 평신도들한테 어떤 일을 맡긴다는 걸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lay assistant, 평신도 조력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들이 했던 일들은 협동 목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비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도회의 행정적인 부분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lay assistant, 평신도 협동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들 가운데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웠어요. 이 사람들을 평신도 설교자, lay preacher라고 얘기를 합니다. lay preacher들이 많이 있었어요. 1744년에 약 35명 정도의 lay preacher가 있었다. 평신도 설교가들이 있었다. 평신도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로컬 프리처들이 있었어요. 그 영국 전역에 이 신도회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신도회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로컬 프리처, 그 지역의 설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 설교자들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한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직업은 따로 있었어요. 요즘은 뭐 이중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로컬 프리처들은 그 지역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또 그 지역 신도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던 시스템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청지기들입니다. 스튜어드라고 얘기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신도회의 이 재정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속회에서 그 헌금 수령해 온 거, 구제 헌금 온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빈민층을 지원하는 그런 물품들 지원할 때 뭘 어디에다 지원할까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행정적인 것, 신도회의 운영 사항 이런 것들을 이 스튜어드들이 실질적으로 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가 이 룰이라고 하는 거,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만드는데 이 감리교회 룰에 보면은 빈곤층을 도울 때는 어떻게 도와야 된다 이런 세부 사항까지 자세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태도들 같은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험한 말을 하지 말아라.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험한 말 하지 말고 싫은 기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와줄 수 없다면 상처도 주지 마라. 도와줄 수 없으면서 상처만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규정에 아주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인이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을 보고 그걸 그대로 지키기만 해도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약점이 뭐냐 하면 너무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뭐 남을 도와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럴 때 알긴 알지만 내가 누구에게 그거를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존 웨슬리의 규칙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거룩을 향해 가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길잡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청지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청지기의 잡 디스크립션과 그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들의 역할은 이 신도회의 그 모임 장소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이 신도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그룹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균형을 맞추고 견제를 하고 하는 역할도 이 스튜어드들, 청지기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서,
감리교회는 이 규정서가 많은데 이 모든 규정서대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찰하는 것도 이 청지기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 평신도 협동 목사가 평신도 협동 목사 아까 얘기했던 레이 어시스턴트가 이 신도회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 청지기는 신도회의 조직 내부를 이 내부 활동을 감시하고 순조롭게 운영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튜어드 청지기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도회의 영적 사역과 육신적 사역의 가교를 잇는 역할 이게 바로 청지기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7집사 그 집사의 직분과 같은 일을 하는 게 이 스튜어드들, 이 청지기들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 감리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제 영국 전역으로 그 감리교 신도회가 확산이 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도 이제 좀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라운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서킷, 우리 감리교의 유명한 그 서킷이라고 하는 서킷 라이더라고 하는 순회 설교자 뭐 이런 얘기죠. 이 서킷이라고 하는 그 라운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서킷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전국을 이 라운드로 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도회들마다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우리 트래블링 프리처, 순회 설교자,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 트래블링 프리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컬 프리처는 그 신도회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로컬 프리처면 이제 그 서킷 구역마다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을 트래블링 프리처라고 얘기를 해요. 존 웨슬리는 그 사람들을 헬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트래블링 프리처가 헬퍼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감리교의 전통인 서킷 라이더, 순회 설교자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들이 2개, 3개 있으면 뭐 2포인트 차지라든지 3포인트 차지라든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서킷 라이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 존 웨슬리 때부터 진행되어 내려오는 그런 전통인데 지금도 미국에는 작은 교회들이 있으면 담임 목사를 둘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곳들은 한 목사님이 주일날 3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오전에 하면 그 다음에 시간 맞춰서 그 다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그 다음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2포인트 차지는 2교회, 3포인트 차지는 3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서킷 라이더라고 이 순회 설교자들 이게 감리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컬 프리처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그 신도회 안에서 내가 잡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서킷 라이더들, 트래블링 프리처들은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서킷 라이더들, 트래블링 프리처들은 방문하는 신도회에 내가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음식과 숙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음식과 숙소, 먹을 것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이 서킷 라이더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 순회 설교자들은 가족들 생계를 이어갔던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1746년에 영국에는 7개의 구역이 있었어요. 이 영국을 7개의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킷 라이더들이 다녔는데 웨슬리 말년에는 114개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굉장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영국 전역에 이런 감리교 신도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단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유지재단, 그럼 거기 이사들이 있듯이 재단위원들, 재단 이사들이 있는 거죠. 트러스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러스티라고 하는 재단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리교 시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뭐 이사들이 힘이 크지만 웨슬리 당시에도 이런 책임감을 맡겨줘야 관리를 하고 모든 것들을 운영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러스티라고 하는 조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상의 직임을 맡겨서 웨슬리가 죽은 다음에도 신도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트러스티를 둬서 감리교 전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의 등기 대장에 이들로 하여금 그
법적 관리인으로 이들로 하여금 이 법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책무를 이제 주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교리의 순수성, 이 웨슬리가 시도했던 그런 감리교의 순수성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는 자로 명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사후 100여 년간 이 감리교의 이 트러스티들, 재단 위원들은 리더들의 정통성을 결정하는 중책을 이렇게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조직들로 인해서 감리교 소사이어티가, 감리교 신도회가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자의 자리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속장입니다. 속장. 속회의 리더. 속회의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속회의 리더가 각 지역의 그 속회를 잘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면 감리교 신도회 전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속장들이 그 감리교 신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속회를 잘 돌보게 될 때, 그럴 때 건강한 감리교 신도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몸이 건강한 것처럼 속회가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신도회 회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속회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속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인데 신도회 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도회 회원들은 100% 다 속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그 감리교 속회요 또 속장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슬리의 조직에 대해서, 교회 조직과 또 사역자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또 책자를 통해서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